뉴욕 증시는 리비아의 정정불안 지속에 따른 유가 부담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88%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가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광산주 등 에너지 관련주들의 부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장중 $100 선을 돌파하는 등 전일 대비 2.8% 급등한 배럴당 $98 1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리비아 유혈 사태로 이미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리비아 정부를 제재해야 한다며 비난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기존주택 거래 실적이 2.7% 늘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거래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3.7% 하락하면서 2002년 4월 이후 최저치로 가라앉았습니다. 미국 은행업계 전체의 지난해 순이익이 $875억 달러로 3년 만에 가장 양호한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비아 사태 좀처럼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증시에서 이 투심이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하락했고요. 유럽 증시 역시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의 부진도 눈에 띄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 마감 소식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네,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았는데요. 일단 리비아 그 사태가 그냥 글로벌 증시에 그대로 이제 개입되는 그런 양상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특히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좋은 흐름 보였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급락 패턴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리비아 소요 사태에 대한 그런 진정 국면 자체가 계속 악화되는 일락이 좀 나타나면서 투심 자체가 좀 많이 약화되는데요. 일단 다우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한 107.01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12,105.78포인트로 일단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식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33.43포인트, 한 1.21% 정도 대규모로 좀 많이 내렸는데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 굉장히 좀 잘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8.04포인트로 하락 마감했는데 한 0.61% 정도 이제 수치로 마감했는데 일단 S&P 500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그나마 좀 유효하게 좀 많이 버티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3대 지수가 다 이렇게 하락 패턴을 좀 많이 잡아가면서 시장에 대한 충격이 좀 많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크게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는 게 리비아에 대한 소요 사태가 아닌가 그렇게 많이 좀 짚어지는데요. 일단 유가가 향후에 좀 급등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경기 흐름이 좀 많이 좀 좋았던 그런 3대 지수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좀 경기 전망 자체가 좀 불투명하게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하락으로 좀 많이 패턴을 잡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장 초반에는 일단 혼조세를 좀 많이 마감했습니다. 예전에 이집트 소요 사태하고 좀 비슷한 그런 맥락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이 했지만 일단 리비아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석유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석유가 지금 산유국 중에서도 약 한 8위 정도에 대한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태가 소요 사태가 장기화될 때 이런 부분 자체가 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적인 타격이 그대로 좀 나타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어제 투심에 그대로 좀 많이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최근 들어가지고 경제 지표가 뚜렷한 개선세를 좀 많이 못 나타내는 게 최근에 좀 흐름이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 판매가 이제 발표됐지만 시장의 그 흐름 자체를 좀 돌려놓기에는 좀 많이 역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됐었는데 대형주 중에 하나인 휴렛 패커드가 실적 부진에 대한 악화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대 지수를 모두 다 급락시키는 그런 패턴을 좀 이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상품 시장 쪽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중에 국제 유가가 $100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미 브렌트유는 고공행진을 시작했고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계속해서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가장 급등의 두바이유에 대한 급등세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이집트 소요 사태 이후부터 두바이유가 좀 이상적으로 좀 많이 급등하는 그런 패턴 보였습니다. 패턴도 많이 보였고요. 일단 영국에 대한 푸켓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 자체가 두바이와 좀 비슷하게 좀 같은 양상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 일단 배럴당 $110 이상을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이례적으로 이제 WTI 같은 경우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유가들이 지금 급등하는 패턴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세를 좀 많이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을 좀 이렇게 향후에 빨리 진정될 것이라는 국민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뭐 두바이와 그다음에 WTI 간의 그 유가에 대한 그 갭 차이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전문가들도 이 갭 자체가 오히려 좀 하향으로 좀 메꿔질 것이라고 좀 예상도 많이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전문가들의 좀 이렇게 안 좋은 전망 자체가 좀 많이 나타났던 게 두바이와 브렌트유에 대한 유가를 그대로 좀 따라갈 것이라는 예상을 또 좀 많이 했었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장중 한 $100 정도 선으로 좀 돌파하면서 시장 자체의 그 유가 급등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타났는데요. 그 예전에 대한 예전에 금융위기에 대한 그 유가 급등과 좀 많이 또 패턴이 나눴던 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투기 자본 세력들이 정시 자체에 대한 충격 때문에 향후에 그 유유 자본들이 이제 투기 자금으로 이렇게 그 원유 선물로 좀 많이 매수가 들어가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많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유가 자체가 한번 급등했던 유가가 다시 한번 더 안정을 찾아가는데 좀 많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각들이 좀 많은 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자체를 좀 이렇게 불투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요즘 안 그래도 기름값 많이 올라서 머리 아픈데 더 머리가 아프게 됐어요. 네. 한편 뭐 국제유가 배럴당 $220 선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는데 지금 $100 선이니까 뭐 거의 2배 이상 오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이렇게 큰 충격으로 좀 많이 작용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뭐 글로벌 증권사인 노무라 증권이 발표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 그 리비아에 대한 소요 사태가 향후 계속 진정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악화될 국면에 처하면은 향후에 리비아에 대한 그 석유 생산 자체가 지금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비아 자체가 그 국제 그 유가에 좀 미치는 그 영향 자체가 한 12% 정도 좀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좀 예상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생산이 안 될 경우에는 유가가 급등으로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어떻게 보면 뭐 대형 항공사라든지 아니면 대형 그 석유 메이저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대한 6개월치 석유라든지 6개월치 유가 자체에 대한 그런 부분에 해지 작용으로 좀 많이 사들이기 때문에 네네. 일반 소비자들에게 들어가는 그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유가의 가격에 대한 급등세를 그대로 더 연출할 우려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네. 올해 유가도 한 $220 정도 선까지 지금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뭐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이제 석유 생산 자체가 향후에 이번 3월 달이나 4월 달까지 만약에 진정되는 그런 국면이 안 보이면 이런 부분도 오히려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많이 나타내는데요.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시장 체크하면서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료 값이 폭등하고 있고 여기에 기름값까지 이 서민들의 시름을 더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이렇게 고유가에 대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피력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재무장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국에 대한 그 불안감을 좀 많이 이렇게 희석시키는 그런 발언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 급등과 그 유가에 대한 그 불투명한 전망 자체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나타내다 보니까 아마 정부 쪽에서 이제 이례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일단 가이트너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글로벌 경제 자체가 일단 체력 자체가 워낙 이제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고유가를 어느 정도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와 있다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뭐 그 부분 자체의 그 발언 자체도 아직까지 유가 급등이라든지 아니면 유가에 대한 급등 부분 자체가 시장 자체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향후 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네, 이런 발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축구가 좀 많이 세우는데요. 일단 유가 급등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지금 향후에도 그 가이트너 장관이 말했다시피 그 리비아에 대한 그 소요 사태가 지금 장기화될 국면이 좀 많이 처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국면을 좀 많이 나타낼 것 같은데 일단 글로벌 경제 자체가 워낙 최근 들어 안정하게 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상해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을 했던 그런 발언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급등하는 유가를 좀 잡기는 좀 많이 부족했고요. 네. 이런 부분, 발언 자체가 지금 오늘 말고 이제 내일도 다시 한 번 더 이제 가이트너 장관에 대한 그 발언이 다시 연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설이 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좀 더 강력한 대처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기존 주택 매매 거래 건수는 늘었는데 값은 오히려 하락했어요. 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지난주도 주택 지표가 발표했는데, 이제 시장에서도 좀 이렇게 우려할 만보다도 오히려 이제 이상적으로 좀 많이 급등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 1월 기존 주택 판매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전월 대비해서 한 536만 채 정도,
발표되면서 전월 대비해서 1.7% 정도 일단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8개월 내로는 최고치로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일단 주택 가격 자체가 최근 들어가지고 주택 가격이 워낙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네. 그 빠져 있는 것에 대한 그 실현금 수요자들이 좀 많이 늘다 보니까 기존 주택 판매가 좀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를 많이 발휘했는데요.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기존 주택에 대한 그 판매 부분에 대해서 일조를 좀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오히려 전문가들은 좀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향후 뭐 전문가 입장에서 향후 이제 그 주택 판매 자체가 기존 주택 판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주택 판매 부분 자체도 향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좀 부정적인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띌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발표될 예정이지만 가계 소득 자체가 좀 전혀 아직까지는 많이 두드러지게 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 잡아가는데요. 일단 주택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향후에 이제 계속 지표 개선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주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주택 판매 지표가 뭐 내일도 발표될 예정이지만 주택 판매 지표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그 증시 흐름도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이게 변동성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되어집니다. 네.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도 늘었어요. 예.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도 어제 발표가 났는데요. 한 13.2% 정도로 늘었습니다. 일단 리파이낸싱 수요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증가했던 영향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네네. 실제적으로 이게 상반기 특히 그 1,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대출 구입자들이 주택 담보 대출 구입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만기가 특히 그 1, 4분기에 좀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파이낸싱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모기지 신청이 다시 한 번 더 지금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네. 일단 이게 뭐 신규 주택 구입에 대한 모기지 신청이 아니고 기존의 그 주택 구입했던 거에 대한 재모기지 신청이기 때문에 네네. 시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영향을 좀 발휘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기업 실적은 어닝 쇼크로 뭐 작용했습니다. HP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좀 좋지 않아서 주가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히 HP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시총 자체도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에 좀 많이 많이 좀 이렇게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 좀 많이 나왔던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네. 주가에는 좀 이렇게 하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뭐 어제 같은 이렇게 급락세를 좀 패턴을 나타낼 것이라고 좀 전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충격을 줬는데요. 일단 4분기 PC 매출 자체가 한 12% 정도 전년 대비해서 12% 정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또 올해 또 1분기 매출 전망도 한 316억 달러 정도로 해가지고 그 예상치 매출치보다 굉장히 좀 많이 하회하는 전망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PC 메이저 중에서 하나인 그 HP에 대한 그 실적 악화 요인들을 좀 많이 분석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일단 가장 컸던 게 아마 스마트 패드로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는 태블릿 PC에 대한 그런 매출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네. 수요자가 좀 많이 PC 수요가 좀 많이 감소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일단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오히려 과도하게 좀 이렇게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네네. 아마도 저 HP라든지 아니면 데일 같이 대형 그 PC 그 메이저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향후 뭐 대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뭐 이런 부분 자체도 굉장히 좀 크게 좀 타격을 계속 입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업계 지도도 변화시키는 모습입니다. 유럽 쪽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만큼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자동차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유럽 증시 소식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럽 증시도 이제 리비아 증세 때문에 아마 같이 하락하는 그런 패턴 많이 보이는데요. 좀 이게 큰 폭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한 0.9에서 한 1.6%포인트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크게 빠졌는데요. 오히려 유로존 사태 때보다 더 많이 빠졌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러나는데요. 유럽 증시를 좀 더 시총을 좀 가장 많이 차지했던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일부 강세를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좀 자동차주들이 좀 크게 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향후 유가 급등에 따른 그 부담 때문에 자동차주가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 게 이제 시장의 특징인데요. 일단 이런 부분 자체도 당분간 좀 많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도 좀 이렇게 시장 자체도 이렇게 변동성을 좀 많이 이어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전망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증시가 요즘 들어서 휘청거리는 가운데 안전자산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의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예. 일단 뭐 리비아 쇼크 자체가 전 글로벌 증시 자체를 좀 많이 이렇게 억누르는 모습인데요. 일단 유로화 같은 경우는 0.7%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유로당 한 13,750달러로 좀 마감했던 게 시장의 특징이고요. 특히 금값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하락 패턴으로 좀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리비아 소유 사태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급등세에 많이 좀 연출하고 있는데요. 7주일에 좀 계속 최고로 좀 많이 경신하고 있습니다. 온스당 1,414달러에 마감했던 게 시장의 특징이었고요. 반면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한 0.5% 정도로 이제 안전을 찾으면서 달러 인덱스는 77.39에 좀 마감했던 게 시장의 특징이었는데요. 특히 뭐 엔화라든지 프랑스, 그다음에 그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가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급등세를 좀 나타내는 그런 영향인데요. 이런 부분 자체에 나타나면서 한율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밤 미국에서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경제 지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도 주택 지표 중에 하나가 좀 발표될 예정인데요. FHFA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시장 이전에 비해서 예상치는 어느 정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1월 내구재 주문과 신규 주택 판매도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일부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약간 둔화되는 최근 주택 경기를 그대로 좀 반영하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과 좀 비슷하게 보합권에서 좀 마감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일도 발표될 일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예상되어 있는데 GM과 그다음에 콜스, 그다음에 뉴몬트 마이닝, 시어스 홀딩스, 타깃, 그다음에 갭 이렇게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일단 양호한 실적 흐름을 계속 이렇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좀 전망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시장 자체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좀 많이 되어줄지가 좀 많이 관건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리비아 소요 사태가 오늘 저녁부터 해가지고 일단 진정 국민에 좀 돌입할 것이라고 좀 전문가들은 일부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시장에서 좀 안정을 좀 많이 찾아가면서 그 양호한 실적 흐름 자체가 주가에 좀 많이 반영돼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을 좀 이어나가게 좀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뉴욕과 유럽 증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새로운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약 13조 5천억 원 상당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보험에 가입된 재산을 근거로 산출한 뉴질랜드 강진의 경제적 피해 규모가 120억 달러, 약 13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미국 재난관리회사 에어 월드와이드도 강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 4조 2천억 원에서 최대 9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추산된 경제 손실 규모는 보험에 가입된 상업 빌딩과 주택의 피해 상황 및 영업을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손해 등을 산정한 것입니다. 지진 탓에 크라이스트처치의 상업지구가 대부분 문을 닫았고 건물 다수가 붕괴됐으며 도로와 교량 등 사회 인프라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산정된 경제적 피해에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재산의 피해는 포함되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누구도 재산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37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한국인 남매가 이번 지진으로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매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이 발생한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한국인 어학연수생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내에 있는 한 방송사 건물이 지진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건물 3층에 어학원에 다니던 한국인 남매가 무너진 건물 더미에 매몰됐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유시성의 이들 남매는 지난 1월 15일 어학연수를 위해 뉴질랜드에 입국했으며 각각 다른 가정에서 홈스테이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매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재외 군광장 회의에 참석차 귀국한 노광일 주 뉴질랜드 대사를 이날 오후 복귀시켰습니다. 유씨 남매 아버지도 외교부 소속 신속 대응팀 직원 1명과 함께 시드니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신속 대응팀과 함께 크라이스트처치로 향할 예정이었던 중앙 119 구조단 국제구조대원 22명은 뉴질랜드 정부가 사양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파견이 취소됐습니다. 현재 건물 붕괴 현장에는 100여 명이 구조된 상태입니다.
어학원에서는 실종된 유씨 남매 외에도 한국인 어학연수생 대여섯 명이 수업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추가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해 인근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미국인 4명 전원이 해적에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라비아해 인근 해역에서 18일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것으로 알려진 요트 퀘스트호의 승선자인 미국인 4명이 해적에 의해 피살됐다고 미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미 중부군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해적들과 인질 석방 협상을 벌이던 중 총성이 들려 피랍된 요트를 급습했지만 인질 4명 모두 해적의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요트를 급습하는 과정에서 미군과 해적들 사이에 교전이 벌어져 해적 2명이 숨지고 13명이 체포됐으며 또 다른 해적 시신 2구가 요트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요트에는 2쌍의 미국인 부부가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태국의 푸켓을 출발해 인도 뭄바이를 거쳐 오만 살랄라로 향하던 중 해적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미군은 요트 피랍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함정과 헬리콥터를 동원해 요트를 근접 추적하면서 협상과 함께 구출 작전을 모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인질들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 가해질 경우 미 해군이 무력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고 제이카니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희생된 인질 4명은 6년 전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이 시작된 이래 미국인들로서는 이들 해적에 의해 처음으로 살해된 것입니다. 리비아의 소요 사태가 사실상 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에 주민들은 절규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가 예고한 피해 보복이 현실화되면서 수도 트리폴리가 생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당국의 유혈 진압 강도가 극에 달하자 리비아에서 자국민을 탈출시키려는 세계 각국의 소개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여객선 또는 군함을 동원한 바닷길 또는 육로 이동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비아 동부 일대 지역은 시위대가 장악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부 항구 도시 토브록 시민들은 지난 22일 외신을 통해 이 지역이 시민들의 손으로 넘어온 지 사흘째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시위 진압을 담당했던 리비아 군인들도 자신들은 더 이상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 원수를 지지하지 않으며 리비아 동부 일대가 카다피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비아 정부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국제사회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오는 25일 리비아 사태를 다룰 특별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사태에 따라 난민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탈리아 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리비아인들이 지중해 건너 가장 가까운 유럽 국가인 이탈리아로 유례없는 규모로 밀려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긴급 강요 회의를 열고 리비아 사태 수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최악의 경우 리비아로부터의 난민이 3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해 다양한 상황별로 대응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북아프리카 난민 유입은 전 유럽 문제이므로 유럽연합 27개국 회원국에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등 공동으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EU 측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EU 측 반응은 미온적이어서 이탈리아 정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EU 내 분위기는 난민 유입에 대한 EU 또는 다른 회원국의 물적, 인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난민의 각국 분산 수용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EU의 한 외교 관계자는 이탈리아 측의 수십만 명 운우는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구 6천만 명의 이탈리아가 난민 몇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회원국 관계자는 독일 등은 그보다 훨씬 많은 동국권 등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며 이탈리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바레인 당국이 정치사범 23명을 석방하고 해외 체류하고 있는 야당 지도자 2명을 사면했습니다. 바레인의 최대 시아파 야당인 이슬람 국가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체제 전복을 기도한 혐의로 구금된 23명의 시아파 활동가를 석방하고 야당 인사 2명을 사면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자유이슬람 운동의 사무총장인 알-시하비와 급진적 성향을 띤 권리운동의 지도자 마샤이마입니다. 마샤이마는 지난해 벌석 재판에서 쿠데타 모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 앞서 영국에 망명했으며 시하비 역시 영국에 체류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순위파인 셰이크 하마드 바레인 국왕이 바레인에서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화체계 하나로 정치범의 석방을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수도 마나마의 진주광장에는 셰이크 하마드 국왕과 셰이크 칼리파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는 등 시위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예멘에서 집권 여당 소속 의원 7명이 탈당했습니다. 주 여당 의원의 탈당이 늘 것으로 보여 예멘 정부 집권층의 균열이 예상됩니다. 32년째 장기 집권 중인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 일반 민중의회 소속 압둘 아지즈 주바리 의원은 자신을 포함해 모두 7명이 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바리 의원은 국민들은 평화로운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며 시위대에 대한 정부의 폭력에 항의하기 위해 탈당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살레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개혁 착수, 군조직 쇄신 등을 요구하는 소환을 발송했으며 주 독립적 정파를 구성해 정치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당에 동참한 또 다른 의원 압둘 비시르는 당내 다른 의원 59명도 주 집단 탈당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여당 의원 7명이 탈당한 이후에도 여당은 전체 301석 가운데 240석을 보유하고 있어 야권에 비해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역시 수도 사나에서는 수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살레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살레 대통령은 2013년 임기 종료와 함께 물러날 것이며 대통령직을 아들에게 세습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시위대는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긴축에 항의하는 그리스 노동계가 올해 들어 첫 동시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리스 공공민간 부분 양대 노총인 공공노조연맹과 노동자 총연맹은 정부의 긴축 조치들에 항의해 24시간 동시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이 파업으로 버스, 전차, 페리, 철도 등 그리스 전역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중단됐고 공립학교와 은행 등도 문을 닫았습니다. 또 국내선 항공 운항도 4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 중 2만 6천여 명은 고자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싸우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의사당 앞 광장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거리 행진은 일부 청년층이 경찰에 돌과 화염병 던지고 이에 맞서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서면서 산발적인 충돌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크게 다친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 7차례에 걸쳐 동시 총파업을 벌인 바 있고 올해 들어서도 업종별 파업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이 일본에 인도와 맺은 원자력 협정과 같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은 지난 22일부터 일본의 공식 방문에 앞서 우리도 원자력 협정에서 인도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요구는 일본이 파키스탄의 적대국인 인도와 이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사실을 들어 파키스탄과도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파키스탄은 인도보다 핵 분야 기술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원자력 구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파키스탄이 과거 북한의 핵 기술을 제공해 국제적인 비난을 산 데다 핵 확산 의혹이 자주 제기되고 있어 원자력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곤란하다는 태도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축구 캐스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지자 슬픔을 참지 못하는데요.
최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전 AC밀란과 토트넘의 생중계 도중 울음을 터뜨린 중계 캐스터가 화제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이 캐스터는 이탈리아 방송사의 축구 전문가인 티치아노 크루델리. 중계 도중 슬픔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요. AC밀란의 열혈 팬으로 알려진 티치아노는 토트넘의 스트라이커 피터 크라우치가 경기 종료 10분 전 오른발 슈팅으로 골네트를 가르자 얼굴이 굳어지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중계를 진행한 다른 이들은 티치아노의 돌발 행동에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경기 종료 직전 AC밀란 선수의 골이 반칙으로 판명되자 티치아노는 다시 한번 돌발 행동을 선보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싸주며 또다시 대성통곡 해설을 한 것인데요. 축구캐스터의 열정이 돋보인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편파 중계라는 의견도 상당수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비만 환자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많죠. 이러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동물 애호가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 10명 중 3명가량이 기준치 이상의 체중으로 고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최근 뚱보 원숭이를 이용한 비만 및 당뇨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비만 연구를 위해 영장류에 눈을 돌리는 건 원숭이의 식습관이 인간과 꼭 빼닮았기 때문입니다. 사진에 등장한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에 비해 몸무게가 2배까지 불었습니다. 현재 이 원숭이는 미국 오리건주 연구센터에서 비만과 당뇨 연구를 위한 실험용으로 사용되는데요. 원숭이의 도움 덕에 그동안 눈에 띄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미국의 한 제약회사가 자사의 식욕 조절 약품을 비만이 원숭이들에게 시험 투약해보니 8주 뒤 이 원숭이들의 음식 섭취량이 40%가량 줄고 체중도 14% 정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원숭이를 강제로 살찌우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성들은 자신을 가꾸는데 평생 얼마를 투자할까요? 영국에서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 여성들의 경우 머리에서 발끝까지 미용에 평생 13만 3,500여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억 4천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자는 이에 딱 절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성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몸매 관리와 헤어스타일입니다. 여성들은 몸매 관리에 연간 700여 파운드, 머리 손질에 연간 400여 파운드를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화장품부터 보톡스 주사까지 피부 관리에 300여 파운드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결혼은커녕 남자와 단 한 번도 연애를 한 적이 없는 103세 모태솔로 할머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로 평생 남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영국의 한 요양센터에서 103번째 생일을 맞은 한 할머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그레디스 고프. 이 할머니는 자신의 장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독특한 답변을 내나 화제가 됐는데요. 바로 평생 남자를 만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고프 할머니는 1997년 여동생 에드너가 사망하기 전까지 여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역시 평생 솔로였던 여동생과 고프 할머니는 보통 자매보다 더욱 끈끈한 관계였는데요. 고프 할머니는 결혼이나 연애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 남자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2개가 있어도 생존이 가능할까요? 미국에서 새로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남자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 솔턴 병원 의료진들은 한 환자에게 새로운 심장을 이식해 2개의 심장을 띄는 사람을 탄생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미소 심장 이식 수술로 오른쪽 가슴에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은 타이슨 스미스는 유명 영국 드라마 닥터 후의 주인공처럼 2개의 심장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식 수술 중 2개의 심장이 나란히 뛰는 모습이 촬영돼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심혈관센터 마이클 마다니 박사는 본래 심장을 제거하고 새로운 심장으로 대체하면
폐고혈압으로 새로운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두 개의 심장이 함께 역할을 분담해 혈액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전면허를 딴 뒤 무려 400대가 넘는 자동차를 사들인 영국 남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놀라운 사연의 주인공은 전직 건축가 폴 리딕. 리딕은 1959년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한 뒤 지금껏 매년 8대꼴로 자동차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차를 향한 남다른 사랑은 52년 전 시작됐는데요. 이전까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지만 어느 날 친구의 차를 타고 차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오스틴 A40을 인생의 첫 자동차로 구입한 뒤 그는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때마다 헌차를 팔고 새 차를 사들였습니다. 건축 회사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본격적으로 값비싼 취미 생활을 즐겼는데요. 하지만 그의 취미 생활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격이 높거나 위험 부담이 있는 스포츠카나 슈퍼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진을 거부한 무아마르 카다피가 석유시설 파괴를 지시하고 항구를 폐쇄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석유 자원과 경제를 담보로 반정부 세력과 서방 국가들의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옵션 쇼크 당시 불공정 거래를 주도한 혐의로 도이치증권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올해 영업정지를 당한 8개 저축은행 중 도민, 보혜, 중앙부산저축은행이 2009 회계년도 BIS 비율을 과대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국이 각종 경제특구와 지역개발특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개발 지연이나 중복 지정은 물론이고 벌써부터 좌초되는 사업까지 나오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모두 56개 대기업이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노력을 평가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수기업에는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준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다피가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일까요? 석유 시설을 파괴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정부 세력 그리고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자신의 위치를 또 한번 과시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 퇴진을 거부한 리비아의 국가원수 무아마르 카다피가 정말 배수의 진을 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카다피는 반정부 시위에 대해 무자비한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국민들은 물론 정부 고위 관료 또 국제사회까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석유라는 최후의 카드를 쓴 것 같습니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는 어제 리비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카다피가 정부 보안군에 석유 시설을 파괴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안군은 일부 송유관을 파괴하고 지중해를 지나는 원유 수송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이 잡지는 전했는데요. 리비아의 주요 항만과 원유 수송 터미널은 이미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리비아 반정부 시위가 내전 양상으로 비화되면서 인근 중동 산유국들은 시위의 불길을 진화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갖고 유화책을 내놓는 등 초비상인데요. 해외 요양에서 3개월 만에 귀국한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어제 수도 리야드에 도착하자마자 바레인의 셰이크 하마드 빈 이삭 알칼리파 국왕과 만나 반정부 시위 사태의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제리 정부도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 19년간 지속되어온 비상사태를 해제키로 하는 등 유화책을 내놓았습니다. 카다피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저희가 살펴보셨습니다. 리비아와 알제리가 석유 생산을 중단한다면 220달러까지 국제유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참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이었죠.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네. 도이치 쇼크, 이 옵션 쇼크 때 이 장본인으로 꼽혔던 이 도이치 증권에 대해서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11일 코스피를 50포인트 가까이 떨어뜨리며 증권가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옵션 쇼크의 장본인이 그동안 도이치증권으로 꼽혀오긴 했었는데요.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한국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증권 홍콩지점 직원 3명, 그리고 뉴욕 도이치은행 증권 직원, 그리고 한국 도이치증권 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6개월간 파생상품 영업정지 결정을 확정했는데요. 6개월간의 영업정지는 자본시장법상 행정적인 조치로는 가장 높은 수입니다. 애초 업계에서는 한 달에서 3달 정도 영업정지가 내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했었는데요. 네. 다만 도이치뱅크 본사의 경우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사건의 자금원으로 인정되는 만큼 일단 검찰에 통보하기로 당초 고발 방침보다는 좀 낮췄습니다. 네. 예,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위에 따르면 옵션 쇼크 당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과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직원은 도이치뱅크의 약 2조 4,424억 원에 달하는 현물 대량 매도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주가 하락 시 이득을 볼 수 있는 풋옵션을 매수해서요. 네. 약 44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네네. 검찰이 옵션 쇼크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도이치증권 측은 증선위에 앞서 열린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 자조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법무법인 김현장을 내세워 정상적인 해지, 이른바 방어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네. 혐의를 부인한 만큼 만만치 않은 법정 다툼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김현장 하면 국내 최고의 로펌이죠. 어쨌든 한국 도이치증권은 이번 영업정지로 큰 손실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주식 워런트 증권 ELW 영업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일단 도이치증권 측은 한국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 조치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네. 향후 사법당국 수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장 운영기관인 한국거래소도 내일 오전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이 옵션 쇼크 당시 프로그램 매매 물량 신고를 좀 고의로 지연한 데에 대해 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동안 종전 사상 최대 규모였던 2억 5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즘 저축은행 때문에 난리죠. 네. 이 저축은행들이 BIS 비율을 막 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방법까지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네. 다소 충격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엊그젯밤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도민저축은행의 2009 회계연도 결산 시 BIS 비율이 마이너스 3.99%였습니다. 네. 그런데 도민저축은행이 자율 공시한 결산 보고서에선 이 비율이 5.5%로 공표됐는데요.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와 무려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올해 영업정지를 당한 8곳의 저축은행 가운데 금감원의 현장 검사 결과 도민, 보혜, 중앙부산저축은행이 2009 회계연도 결산 시 BIS 비율을 과대 산정해 공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저축은행들에 있어 분식회계는 좀 마약과 다름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당장의 부실을 감추고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산 건전성이 좀 겉으로라도 좋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BIS 비율이 5% 미만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고객들이 찾지 않을 테니까요. 어쨌든 부실 저축은행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곳이 분식회계를 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회계법인으로부터 예외 없이 적정 의견을 받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감독 당국은 물론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 소재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중 도민과 보혜의 경우 경영 상태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됐다면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 피해자가 좀 줄어들 수 있었을 테니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턱없이 부족한 금감원의 검사 인력을 좀 늘려야 되고 그리고 또 회계 감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 하면 서민들을 위한 금융기관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돈 없는 그리고 힘없는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저축은행이니만큼 좀 더 투명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과학 비즈니스 벨트 때문에 관련 뉴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경제 특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경제 특구 하면은 특수성이라든지 뭔가 좀 희소성이 있어야 될 텐데 이제는 뭔가 좀
보편화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이게 네. 또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사실 특구가 많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죠. 뭐 특별구역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구역이니까 네네. 한 곳이나 두 곳 뭐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맞거든요. 뭐 서울특별시가 한 곳밖에 없는 것처럼요. 네네. 전국이 각종 경제특구와 지역개발특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연구개발특구, 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특화 발전특구, 뭐 그리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에 이어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까지 온 국토가 마치 개발특구로 좀 치장되는 모양새인데요. 네. 이에 따라 개발 지연이나 중복 지정은 물론이고 벌써부터 좌초되는 사업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들 대형 사업들은 주로 합리적인 수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치적인 계산 그런 것에 따른 좀 잉태된다는 점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문제점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개선책과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각 지자체들이 프로젝트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이고 지역 간 갈등도 좀 부채질하고 있죠. 결국 뭐 거시적으로 보면 국론 분열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요즘 나오는 뭐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대표적인 사례겠죠.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선택과 집중 그리고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국토 개발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범부처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특구가 사실 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생긴 거긴 한데요. 네네.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도 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당국의 대처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가 이 내용을 평가를 해서 이 대기업들 잘 동반 성장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런 경우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너무 많이 나서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상생을 참 많이 외쳐왔는데요. 네네. 이게 초대 총리였던 정운찬 총리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지금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드디어 첫 결실을 이루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등 56곳 대기업에 대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그런 평가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기업들은 앞으로 동반성장 노력을 좀 평가받을 예정인데요. 매년 동반성장지수라는 평점을 받아서 등급별 또는 순위별로 서열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뭐 1등부터 56등까지 뭐 줄을 세우겠다는 거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기술협력 자금을 출연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한 대기업에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네네. 동반성장 평가 등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초과 이익을 냈을 때 이익을 협력사와 나오는 이른바 프로핏 쉐어링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예상했던 이익보다 좀 초과 달성할 경우에 그 기업의 임직원과 좀 공유를 했던 것을 앞으로는 그 하청업체인 중소기업과 나누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네. 뭐 삼성전자만 해도 뭐 연말 되면은 뭐 삼성전자 앞에 무슨 보험사들이나 뭐 각종 뭐 금융 영업직들이 이렇게 배수의 뭐 진을 이렇게 친다는 그런 비유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성과금을 많이 주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거를 좀 중소기업과 나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등수별로 서열을 매기는 것에 대해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기업 평가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정할 거냐 이런 것도 좀 문제고요. 또 정부가 지나치게 좀 감시자 역할을 자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뭐 심지어 운영자금에 대한 뭐 논란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일단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는 있지만 일단 뭐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모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plus.cntv.co.kr로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요.
투자 기법도 전수해드립니다. 뛰어난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577-7451로 전화를 주셔도 관련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출발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